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여자이고요. 평생을 기 한 번 펴본 적 없이 주눅들어 산 사람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저를 답답해 하실 테지만 제 성격이 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가정 환경이 저를 이렇게 주눅들게 만들었죠. 그러니 38년을 살면서도 큰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속으로 네네 하며 삭히며 살아왔어요. 제 어렸을 때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엄마랑 아버지는 애초부터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상극인 사람 둘이 만나 평생을 지지고 볶고 살아갔으니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지옥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결혼 생활을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부부가 한번 맞지 않으면 평생이 괴롭다는 걸요. 엄마는 젊어서부터 춤추는 걸 좋아했다고 했어요. 거리에서 음악만 흘러나와도 춤을 추시고 술이 한 잔 들어가시면 그날은 동네에 춤판이 벌어질 정도로 그 흥을 주체를 하지 못하셨죠. 어렸을 때지만 하늘하늘한 엄마의 손끝이 참 예뻤던 걸로 기억이 남아요. 춤은 엄마한테 취미이자 특기와 같은 거였어요. 사람들마다 본인의 취미와 특기가 다르듯 엄마한테는 춤이 취미고 특기였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춤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보잖아요. 그래서 엄마 또한 사람들에게 춤추는 걸 좋아한다는 말은 쉽사리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요즘 같은 시절에만 태어났어도 이렇게 살진 않으셨을 텐데 아깝기만 하죠. 근데 이런 엄마를 아버지는 참 좋아하셨다고 해요. 두 분이 서로 처음 만난 곳도 무도회장 같은 곳이었다고 해요. 엄마를 보고 한눈에 반한 아버지는 뒤없는 성격에 바로 엄마를 꼬셔 결혼까지 했다고 했어요. 결혼 초에는 둘 다 젊으셨고 열정까지 넘치시니 금방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연년생으로 다음에 남동생까지 태어나게 된 거죠. 하지만 두 분의 사랑은 거기까지였어요. 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의처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걸로 엄마를 무진장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저도 난생 처음 아버지의 의처증을 봤었는데 그 기억이 얼마나 또렷한지 아직까지도 끔찍하게 남아있죠. 한 번은 엄마가 어디서 또 춤을 추고 들어오셨는지 아버지는 화가 단단히 나셨고 엄마의 옷을 가위로 죄다 잘라서 라이터로 태우셨어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손을 대셨는데 6살 먹은 저와 5살 먹은 동생이 아버지의 러닝셔츠를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사정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는 한 번만 더 밖에 나가서 춤을 추고 다니면 그때는 옷이 아니라 다른 게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엄마는 그 와중에도 울면서 당신도 나 춤추는 거 좋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데? 라고 하니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때는 그냥 천박해 보여서 좋았다는 겁니다. 그날 엄마는 우는 소리가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입을 틀어막으며 엉엉거리고 우셨어요.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애잔한지 가끔씩 멍을 때리고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아버지의 의처증이 엄마를 넘어 저한테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학교에서 열리는 학예회 준비로 친구들과 다 같이 집에서 무용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워낙 춤을 잘 추니 저와 친구들에게 무용 연습을 시켜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10대 명이 넘는 애들을 전부 다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갔고 엄마를 앞에 세워 연습을 한창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퇴근을 하시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엄마랑 저랑 친구들이 무용 연습을 하는 걸 보곤 그 많은 친구들 앞에서 엄마에게 또 한 번 손을 올리셨어요. 이 여편 내가 뭐라고 했어? 2번 다시 또 춤추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고 했지? 라며 엄마 옷을 잡아 끌어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엄마도 화가 나. 혜진이 학교에서 하는 학예회 때문에 무용 연습 시키는 건데 왜 이래 진짜? 내가 무슨 춤을 췄다 그래? 라며 들이대셨죠. 그러니 아빠가 타겟을 변경하듯 저를 붙잡으며 너한테도 네 엄마의 그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며? 학교고 나발이고 내 앞에서 살랑살랑거리는 거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너도 가만 안 둔다 라며 그 많은 친구들 앞에서 저를 내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두려워 그만 바지에 실수까지 하고 말았어요.
그때 제 나이가 10살이었어요.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해도 저도 창피함이라는 걸 느끼고 부끄러움이라는 걸 느끼는 나이였어요. 그리고 친구들 또한 충분히 절 손가락질하는 나이이기도 했죠. 그때 맞았던 아버지의 손길보다 더 아팠던 건 친구들한테 받은 상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동네에서 초중고를 다니며 10년 넘게 이 일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거든요. 화장실에 가면 칸칸마다 제 이름과 제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행동들을 써놓았고 제 책상에도 그런 낙서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견딜 수 없었고 결국 고등학교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동생 또한 저와 같은 처지였는데 다행히 남동생은 고등학교 졸업은 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인생의 졸업도 같이 해버렸죠.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가 엄마에게 꼬투리를 잡으며 엄마에게 손을 올리고 있는데 순식간에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동생이 아버지,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엄마한테 한 번만 더 손대는 순간 나 그냥 저 세상 가버릴 거예요. 라며 위험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저와 엄마는 동생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 채 그대로 하늘나라에 보내주게 되었죠. 이 어린 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지 목숨을 바쳐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너무 가슴이 찢어졌어요. 누나인 저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졌는데 엄마는 오죽했겠나요. 아직까지도 동생 얘기만 나오면 본인이 죄인이라고 가슴을 내리치시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아버지라는 천하의 쓰레기 같은 인간은 동생의 사망과 동시에 엄마와 제게 관심을 끊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셨거든요. 바로 여자였는데요. 카바레에서 여자들을 만나 바람을 피우고 다니셨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죠. 술에 잔뜩 취해 엄마와 제가 있는 집까지 그 여자들을 데리고 온 적이 몇 번이나 있었네요. 엄마는 아버지한테 몇 번이나 이혼을 고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주먹뿐이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엄마랑 아버지를 이혼시키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알바를 시작했고 돈을 모아 엄마의 이혼 소송비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엔 아버지가 모르는 곳으로 가서 엄마와 단 둘이 살았어요. 지방에 있는 소도시였는데 공장이 많아 거기 주변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엄마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저는 홀에서 서빙을 했죠. 그러다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와 단 둘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많은 노총각이었죠. 일만 하다 보니 연애도 못하고 결혼할 타이밍도 놓쳐 무려 저보다 14살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요즘이야 띠동갑이랑 결혼도 많이 하고 연애도 많이 하는데 저 때만 해도 여자가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여자가 어디 부족한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도 왜 그렇게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냐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나이 많은 남편이 좋기만 했어요. 남편은 저를 무슨 애기 다루듯 행동 하나하나에도 아주 조심스러웠는데 저는 평생 처음 받아보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도 무척이나 잘했는데 저희 사정을 알고부턴 더욱 저희 모녀에게 잘해주었죠. 그리고 이런 남편보다 더 좋은 시어머니 덕분에 그 지역에서도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낯선 지역에서 털을 잡고 살려니 텃세도 있었고 아니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저희 모녀에게 있어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하늘에서 내려준 조력자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엄마 또한 시어머니와 많이 가까워지면서 과거에 아버지에게 당한 일을 전부 다 이야기하시며 위로를 받으셨죠. 엄마는 눈물까지 보이시며 누구에게도 이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이런 집안의 시어머니와 아들이라면 믿고 너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하셨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한 지 얼마 안 돼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제 임신 소식에 제일 기뻐했던 건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마을에 축제를 해야 된다며 저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셨죠. 저는 혼전 임신에 시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어 죄송하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뭐 어떠냐고 요즘엔 이런 건 흉도 아니라며 아주 잘했다고 기특하다고 하셨어요.
제 27평생 처음으로 들어본 칭찬이었습니다. 엄마도 제 임신 소식에 약간은 떨떠름해했지만 이내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왜냐면 예단이랑 혼수 때문이었죠. 저희 두 모녀 경제 형편상 그걸 다 해갈 여유가 아예 없었거든요. 당장 월세 낼 돈도 없어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있었고 아버지와의 마지막 소송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저 두 개를 어쩌면 좋지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 모녀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신 시어머니가 사돈, 우리한테 예단이랑 혼수 안 해와도 돼요. 내가 누구보다 사돈이랑 우리 며느리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염치로 내가 그걸 받아요. 우리 며느라가 뱃속에 손주면 됐어요. 저한텐 이게 젤로다 큰 선물입니다. 라며 제 등을 쓸어내려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어차피 저희 신혼집도 당장은 해줄 수가 없다며 한 1, 2년 뒤에나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혼수는 당연히 필요가 없고 예단은 우리 며느리랑 손주가 예단이라며 1, 2년 동안만은 나랑 좀 같이 살자. 그리고 나서 집 얻어줄 테니까 그때 분가해 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에 넙죽절을 하다시피 하며 저야 뭐든 좋다고 감히 제가 선택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의 표정을 살폈는데 엄마도 안도의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리곤 시어머니 손을 잡고 이 배려를 무슨 수로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주 간단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제 결혼과 함께 엄마의 이혼이 성립이 되었어요. 저랑 엄마는 짝꿍처럼 항상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같이 겪는 것 같았죠. 이제야 저희 인생이 조금씩 풀리나 싶었습니다. 엄마는 이혼과 동시에 큰 이모가 사시는 곳 옆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저는 27년 만에 엄마와 떨어져 진짜 어른이 되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도 제게 극진히 잘해주셨고요. 근데 이런 제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임신 8주 이후부터 왠지 모를 이상한 기분이 들어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아기의 심장이 뛰질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저번 주까지는 건강하게 잘 뛰던 심장이 오늘은 뛰질 않는다는데 임신 9주차가 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계류 유산이 되어버린 거죠. 절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알려야 할지도 몰라 애통한 심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먼저 알렸어요. 어머님, 우리 복댕이가 심장이 뛰질 않는데요. 저 유산됐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수술 받으러 가야 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뭐라고? 유산이 됐다고? 라며 표정이 싹 바뀌시는데 제게 눈을 부릅뜨시며 너 대체 우리 손주한테 어떻게 했길래 유산이 된 거냐? 너 우리 손주한테 어떻게 한 거야? 우리 손주 어떻게 한 거야? 라며 제 멱살을 잡기 시작하는데 제가 알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큰 소리에 남편도 무슨 일이냐며 저희한테 한 걸음에 달려왔고 제 유산 소식을 듣고는 당신 미쳤어? 감히 내 자식이 유산이 되게 해? 라며 큰 소리를 치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상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소파 수술을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제게 얘 수술이고 나발이고 너 공장 나와서 일이라도 도와라. 지금 일손도 없어 죽겠는데 공장 나오라고. 너 밥벌이는 해야 되지 않겠냐? 공장에서 일하기 싫으면 다시 임신하던가 라는데 보잘것없는 애 데려다가 사람 노릇 좀 시키려고 했더니 밥값만 더 나가게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유산이 되자마자 바로 또 임신을 시도하려는데 분명 산부인과에서는 2-3달까지는 몸을 다스리고 몸 상태가 원래대로 회복이 된 다음에 임신 시도를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은 듣지도 않았죠. 엄마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날 제 손을 움켜잡으며 이런 시대가 없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시집 가서도 항상 시어머니 말씀, 남편 말씀 잘 듣고 엄마처럼 이혼하지 말고 살라는 그 말이 귀에 맴돌아서요. 저는 그렇게 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 임신 때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좋아하지도 않으셨어요. 너는 당연한 걸 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이런 제게 또다시 6주 만에 유산이란 아픔이 찾아왔어요. 이때부터는 시어머니나 남편이 첫 번째 유산보다 더 심한 말을 하시며 몸이 회복이 되기도 전에 공장에 나와 일을 하라고 했고 육체적 노동보다 정신적으로 사람을 더 힘들게 하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결혼 2년 차 때부터 밤마다 집이 아닌 다른 곳을 배회하며 아가씨들한테 가서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녔어요. 공장을 본인이 운영하니 돈은 여유가 있었거든요. 남편은 수더분한 겉모습과는 달리 여자들을 엄청 밝혔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다녔던 것 같았죠. 저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는 다 참아도 남편의 이런 불경스러운 행동들은 참을 수가 없었고 아버지가 생각이 나 남편과 매일 저녁마다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저희 시어머니 방문을 열어 다짜고짜 제게 다가와 손을 올리시며 이게 지금 어디 한일 같은 지혜비한테 대들고 있어? 아니 네 아버지도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면서. 그러면서도 네 엄마가 네 아버지랑 같이 살았다며? 니네 엄마도 그러고 산 팔자인데 너는 왜 못하냐? 엄마 팔자 딸이 담는 거지. 어따 대고 우리 아들한테 난리야. 우리 귀한 아들한테 왜 큰 소리냐고. 라고 하며 남편을 감싸기 급급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할 줄은 몰랐네요. 결국 저의 과거 얘기가 이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약점이 되었고 먹잇감이 되었죠. 저희 엄마는 이런 제 상황도 모른 채 빨리 네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 안겨주라는 말뿐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빨리 애를 낳아드리라고 했죠. 엄마의 말에 저도 내심 손자 한 명 낳아주면 다시 예전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신락 같은 생각이 들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일이 제가 소원 같은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겐 아주 평범한 일이겠지만요. 그러다 세 번째 임신이 되었어요. 엄마와 저의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요?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몸조리 하라며 공장 일은 나오지 말라고 하셨고 남편도 저녁마다 집으로 일찍 들어오곤 했어요. 이런 모습에 역시 집에는 아기가 있어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 집 분위기도 아기가 있으면 아기 보는 재미에 집안 분위기가 더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런 순기능을 했으면 했죠. 그리고 이번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앞서 2번이나 유산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런 제 간절함은 또다시 실현으로 물을 들여놨고 이번엔 임신 8주 만에 유산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제게 씨바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며 너는 그냥 우리 집 씨바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네 엄마나 너나 바보 같은 것들이어서 데려와서 우리 집안 대나이려고 그랬는데 어째 임신도 제대로 못하냐고. 아유 차라리 피부색 다른 저기 동남아 애들이 너보단 낫겠다 라며 제 앞에 공장 일거리를 패대게 치는데 그 소리와 함께 와장창 하는 소리가 공장 문 쪽에서 들렸고 고개를 돌려 그쪽을 보니 세상에 저희 엄마가 서 있는 겁니다. 엄마가 시어머니의 그 표독스러운 말을 다 듣게 되신 거죠. 엄마는 제가 유산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몸보신을 시켜주려고 곰탕이며 한약이며 제가 좋아하는 식혜까지 만들어가지고 바리바리 싸우셨는데 그걸 전부 다 놓치고 만 거죠. 엄마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시어머니한테 다가와서 사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사돈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라고 하니 이런 분이 어떤 분인데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난 다 맞는 말만 합니다. 솔직히 댁들이 뭐 퍽이나 볼 게 있어? 라며 핀잔을 떠시는데 엄마도 그 모습에 당신이 뭔데 내 딸을 그렇게 판단해? 뭐? 씨바지? 댁들 같은 사람한테 우리 딸이 훨씬 아깝지. 혜진이 너 여태까지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산 거야? 라며
왜 말 안 했냐고 엄마랑 같이 가자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엄마와 저한테 하고 말았어요. 우리 뒤에다 대고 엄마라는 여자가 저 모양 저 꼴이니 지 아들이 그런 결단을 내리지. 당신 아들 그렇게 된 것도 다 당신 탓이라고 라는데 엄마를 보니 이성의 끈을 놓기 일보 직전이셨어요. 저는 그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엄마 모시고 공장에 나왔습니다. 엄마는 저만치 가고 나서야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미안하다고 저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저 버러지 같은 인간들하고 도대체 어떻게 산 거냐고 왜 말 안 했냐고 했는데 저는 제가 당한 일은 끝까지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엄마가 상처를 받으셨는데 이 말까지 하면 엄마는 평생 죄책감으로 사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놈과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엄마와 같이 살면서 그동안의 식당 경력으로 분식점을 하나 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딱 4년 만에 체인이 5개 있는 연매출 15억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다루는 없어도 사업운은 있었는지 체인을 내달라고 하는 분들 전화도 빗발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작년 어떻게 제 소식을 알게 된 버러지 같은 남편놈과 시어미가 절 찾아왔어요. 꽁꽁 싸맨 모습에 저는 당연히 손님인 줄 알았는데 그 두 인간들이더라고요.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다 하고 나오면서 모자랑 선글라스를 벗고 인사를 하는데 저를 찾아온 이유가 돈을 좀 빌려달라네요. 둘이 하던 공장이 남편놈의 흥청망청한 소비로 담보가 잡히고 빚을 못 갚아 나라가 재산이 한 푼도 남지 않았다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두 인간들 서로 제 양팔을 붙잡으며 오죽할 데가 없었으면 너를 찾아왔겠냐고. 네가 애만 잘 출산했어도 3명의 아이를 둔 어엿한 부부였을 텐데 그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1억만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곧바로 가게에 있는 소금 한 바가지를 퍼와 냅다 뿌려댔어요. 첫 장사부터 재수가 없게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했네요. 이 지옥에나 떨어질 인간들이라고 하며 2번 다시 찾아와서 이딴 소리 하는 날엔 가만 안 둘 거라고 했어요. 썩 꺼지라고 있는 대로 두 모자를 문 밖으로 밀어냈죠. 당신네들이 처먹은 떡볶이 값이랑 튀김 값으로 내가 적선했다 생각할 테니까 내 눈앞에서 썩 사라지라고 했네요. 제가 이렇게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제대로 된 사람도 보지 못하고 결혼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해 옛날에는 제 인생이 참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세월의 풍파를 겪고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 제 사업도 성공시키고 엄마랑도 남자 없는 삶에서 해방이 된 것 같았죠. 아직까지도 남자라면 치가 떨리거든요. 지금까지 제 삶의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마치 자소전을 한 편 쓰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제 인생도 많이 되돌이켜 본 것 같아요. 저의 이런 하찮은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